자, 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박보살 이야기 2화를 들려드릴 건데요. 1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1화 먼저 보고 오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 전에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박보살 이야기 2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었어. 대신 한 번 약속한 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꼭 지키는 성격이었지. 그런 엄마도 유일하게 박보살 말만큼은 무조건 믿었어. 예전에 조상님 관련 일을 겪은 뒤부터는 박보살이 하는 말이면 이유도 안 묻고 따를 정도였거든. 원래 우리 엄마는 강아지를 정말 안 좋아했어. 싫어하는 이유도 단순했지. 내가 기관지가 약해서 털 있는 동물은 가까이도 못 가게 했던 거야. 근데 난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너무 좋아했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한 마리 키우고 싶었는데 엄마는 절대 허락을 안 해주셨지. 결국 내가 박보살을 붙잡고 부탁했어. 야, 제발 엄마 좀 설득해줘. 그리고 부탁하는 대신 밥도 여러 번 샀지. 가회에서 번 돈이 거의 바닥날 정도였는데 결국 박보살도 내 정성에 넘어가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며칠 뒤에 박보살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 세련이를 안고 우리 집으로 왔어.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세련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아빠만 보면 계속 짖더라고.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어. 나는 입 좀 막아보려고 육포를 계속 물려줬는데도 씹으면서 짖더라고. 그 모습을 보던 박보살이 엄마한테 갑자기 말을 했어. 엄마, 이 집은 흰 강아지 한 마리 키우셔야겠어요. 나는 순간 속으로 황당했지. 난 말티즈나 시추 같은 작은 강아지를 원했는데 갑자기 흰 강아지라니. 근데 엄마는 이유도 안 물었어. 박보살을 워낙 믿었으니까. 며칠 지나지 않아 진짜 백구 한 마리를 데려왔더라고. 처음에는 똥오줌도 제대로 못 가렸어. 가족들만 보면 너무 좋아서 오줌부터 지릴 정도였지. 우리 백구는 사람만 보면 꼬리를 흔들고 달려오는 정말 순한 녀석이었어. 특히 아빠를 엄청 좋아했는데 뭔가 이상한 점도 하나 있었어. 좋아서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다가도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고 짖었고 금방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빠 옆을 맴돌곤 했어. 처음엔 그냥 성격이 특이한 줄만 알았지.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백구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야. 갑자기 한쪽 다리를 절더니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 으르렁거리면서 짖는 일이 많아졌어. 병원에도 데려가 봤는데 엑스레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도 백구는 점점 더 심해졌어. 나중에는 아예 한쪽 다리를 들고 다닐 정도였지. 그러던 어느 날 친척 결혼식 때문에 가족 모두가 강원도로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게 됐어. 그래서 사료도 넉넉하게 담아주고 동네 아주머니께 틈틈이 봐달라고 부탁한 뒤에 집을 나섰지. 그렇게 다음날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 같으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던 백구가 보이질 않는 거야.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 그래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아빠가 뒷마당으로 가봤는데 백구가 차가운 몸으로 쓰러져 있었대. 목줄을 얼마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줄이 목을 파고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난 차마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결국 우리 가족은 뒷마당에 백구를 묻어줬어. 그렇게 며칠 뒤에 엄마가 박보살을 불러서 왜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했는지 물어보더라고. 그때 박보살이 조용히 이러는 거야. 얘가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해서 설득해 주려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빠 오른쪽 다리에 어린애 영가가 매달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세련이가 계속 아빠를 향해 짖었던 이유도 설명해 줬어. 세련이가 그 영가를 보고 계속 짖으니까 그 아이가 무서워서 아빠 뒤로 숨는 게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 그 기운이 물러날 거라고 생각해서 흰 강아지를 권했다고 했어.
그리고 흰 강아지를 말한 이유도 따로 있었는데 예전부터 흰 강아지는 영적인 기운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들었다는 거였어. 그리고 더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 아빠가 크게 다칠 운이 오른쪽 다리에 있었는데 백구가 먼저 같은 다리를 다쳤고 결국 아빠 대신 그 애군을 가져간고 갔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 세련이가 아빠만 보면 짖었던 것도, 백구가 허공을 향해 으르렁거리던 것도 단순한 행동은 아니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그해 초에 엄마가 다니던 절에서 우리 가족 신수를 봤는데 스님이 아빠 운이 너무 안 좋다고 했었대. 올해만 잘 넘기면 괜찮겠지만 자칫하면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엄마는 절에서 등을 켜고 부적도 받아와서 아빠 지갑에 넣어두고 다녔었어. 다행히 지금까지 아빠는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 그 일 이후 엄마는 백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그래서 다시는 같은 이유가 아니라 백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에 이후에도 흰 강아지를 가족처럼 소중히 키우게 됐던 거야. 난 지금도 가끔 백구 생각이 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소중한 아이였고 그때는 철이 없어서 더 많이 못 안아주고 장난쳤던 게 괜히 미안하게 남더라고. 아직도 백구가 좋은 곳에서 편하게 뛰어놀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해. 백구 일 이후로 우리 가족은 박보살을 더 믿게 됐어. 근데 박보살이 신기한 일을 겪은 건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었어. 내 대학 친구 이야기도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종교를 강요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었어. 오히려 남을 잘 배려하는 친구였지. 예전에 내가 박보살을 소개해 준 적이 있었어. 셋이 같이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후로는 특별한 일 없이 각자 지내고 있었거든? 그러던 어느 날 박보살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평소랑은 다르게 목소리가 너무 심각하더라고. 너 학교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자취하지? 응, 왜? 그러니까 박보살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하더라고. 내가 이런 말 하면 미친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당분간 그 친구 자취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해. 그리고 너도 절대 거기 가지 마. 그 말을 듣고 순간 나도 당황했지. 무슨 이유인지 물어봤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당분간만 피하라고 하더라고. 문제는 그 친구가 이런 걸 전혀 안 믿는다는 거였어. 박보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 분명 웃어넘길 게 뻔했지. 그래서 괜히 다른 핑계를 만들어서 친구한테 며칠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어. 처음엔 의아했는데 내가 계속 붙잡으니까 결국 그러자고 하더라고. 그렇게 사흘 정도가 지났어.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에 가던 길이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자취방에 들러서 전공서적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별 생각 없이 같이 갔지. 친구는 혼자 올라가고 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리고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 야, 빨리 올라와봐.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뛰어 올라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집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야. 서랍은 전부 뒤집혀져 있었고 물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 누가 봐도 도둑이 들어온 상태였지. 친구도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 우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난 그 자리에서 박보살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 야, 친구 집에 도둑이 들었어. 집이 다 뒤집혀 있더라고. 그런데 박보살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조용히 한마디 하더라고. 걔 거기 있었으면 물건만 잃은 게 아니었어. 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시커먼 남자 둘이
네 친구한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당분간 자취방에 가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돋더라고. 만약 친구가 그 며칠 동안 계속 자취방에 있었다면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 당시 우리 학교 근처 원룸촌에는 강도나 성범죄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어. 그래서 더 무섭게 느껴진 거야. 다행히 친구는 우리 집에 있었던 덕분에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지. 그렇게 보름쯤이 지나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이 왔어. 도난당했던 반지와 목걸이, 노트북도 대부분 되찾았고 범인은 20살 정도 되는 남자 2명이었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도 친구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 박보살이 꿈에서 봤다는 것과 너무 똑같았으니까. 그 일을 계기로 친구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 여전히 자기 종교를 믿는 건 변함없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박보살 이야기를 예전처럼 웃어 넘기지 않더라고. 그 친구 일까지 겪고 나니까 나도 박보살이 하는 말은 그냥 흘려 듣기가 어려워졌어. 그러던 어느 날 박보살이 갑자기 자기 이모를 만나러 가자고 하더라고. 예전부터 이모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직접 찾아가는 건 그날이 처음이었거든. 솔직히 가는 내내 긴장이 됐어. 박보살이 워낙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모는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싶었거든.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생각했던 분위기랑은 완전히 달랐어. 그냥 평범하고 인상 좋은 아주머니처럼 보였고 처음부터 그냥 편하게 앉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렇게 잠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나를 가만히 보시더니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다 좋은데 도화살이 있네? 혹시 방에 꽃이 있니? 난 그 말을 듣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 도화살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 이모님 말로는 복숭아 꽃처럼 사람을 끄는 기운이 강한 사주를 말하는데 연애운이 많은 대신 한 사람과 오래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 예전에는 기생이나 화력의 종사자,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이 많다고도 설명해 주셨지.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에 꽃이 없었어. 화분도 안 키우고 조화도 없었고 꽃무늬 물건도 떠오르지 않았거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모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 조화도 없고 꽃 그림도 없니? 이상하다. 분명 꽃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혹시 집에 꽃과 관련된 게 있으면 전부 치우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 도화살이 있는 사람은 꽃의 기운까지 더해지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모님 말씀으로는 내 어깨 뒤에 나를 지켜주는 수호령들이 보인다는 거야. 그분들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줬지만 이제는 내가 혼자 살아갈 힘이 생겼으니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어. 엄마가 다니는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드리면 된다고도 말씀하셨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님이 또 물으시는 거야. 너 혹시 덧니 있니? 난 순간 깜짝 놀랬지. 겉으로 보이는 덧니는 없었지만 윗 어금니 하나가 안쪽으로 삐뚤게 나 있었거든. 밖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고기만 먹으면 자꾸 음식이 껴서 신경 쓰이는 치아였어. 그 얘기를 하니까 이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 안으로 난 덧니는 숨겨진 자식을 의미한다고도 하니까 빼는 게 좋겠네.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그래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한테 이모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 그러니까 엄마가 바로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 방부터 거실까지 샅샅이 찾아봤는데 정말 꽃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갑자기 엄마가 침대 위쪽 벽을 가리켰어.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멍해졌어. 왜냐면 예전에 방이 허전해서 장미 넝쿨 모양 포인트 벽지를 큼직하게 붙여놨던 게 있었거든.
나는 그냥 인테리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모님은 그걸 보고 꽃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였어. 결국 그날 바로 장미 벽지를 전부 떼냈지. 그리고 다음 날에는 치과에 가서 안쪽으로 난 덧니도 뽑았고, 그 후 엄마가 다니시는 절에서 내 어깨에 계신다는 수호령들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기 시작했어. 천도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 그걸 무려 3년 동안 계속 이어갔지. 뭐 비용도 적지 않았는데 솔직히 돈보다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어. 천도제를 하는 날마다 내가 절을 엄청 많이 해야 했거든. 스님 말씀으로는 내가 정성을 다해야 수호령들도 편하게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그날마다 거의 1000번 가까이 절을 했지. 끝나고 나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고 몸살이 심하게 와서 링거도 맞은 적도 여러 번 있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막 천도제를 마친 날이었지. 그날 밤 엄마가 이상한 꿈을 꾸셨대. 꿈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횃불처럼 생긴 둥근 불빛 2개가 점점 멀어지더니 그대로 사라졌다는 거야. 엄마는 잠에서 깨자마자 그 꿈 이야기를 해주셨고 나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신기한 건 그 이후부터였어. 예전부터 이상한 만큼 연애가 끊긴 적이 거의 없었는데 천도제가 모두 끝난 뒤부터는 정말 거짓말처럼 이성 인연이 뚝 끊기더라고. 뭐 우연이라고 하면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만큼은 나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 들었거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예전에 백구 이야기 떠올렸을 때 생각보다 악성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었어. 뭐 강아지를 사람 대신 희생시킨 거냐, 동물을 재물처럼 생각하는 거냐, 사이코패스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지. 처음에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 많이 속상했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내가 쓴 글을 읽어보니까 오해할 만하게 쓴 부분이 분명 있더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글도 생각 없이 가볍게 썼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이야기는 꼭 제대로 설명하고 싶었어. 우선 박보살은 절대로 사람을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무속인이나 종교인을 정말 싫어했어. 어릴 때부터 강아지랑 같이 자랐고 길에서 만나는 동물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 지금 내가 유기견을 후원하고 길고양이 밥을 챙기는 것도 사실 박보살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그리고 세련이 역시 박보살한테는 가족 같은 존재였어.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말 그대로 자식 같은 강아지였지. 그러니까 박보살이 일부러 백구를 대신 희생하려고 했다는 건 절대 아니야. 당시에는 경험도 부족했고 세련이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향해 계속 짖는 걸 보고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그런 기운이 자연스럽게 물러갈 거라고만 생각했던 거래. 예전에 이모에게 어린 영가들은 잠깐 길을 잘못 들어 머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지. 그 결과가 그렇게 될 줄은 박보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대. 오히려 그 일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도 박보살이었거든. 그래서 백구 이야기를 읽고 누군가 불편했다면 그건 전적으로 내 글 때문이라고 생각해. 내가 너무 가볍게 표현한 탓에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거니까.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우리 집은 계속 흰 강아지를 키우게 됐다고 적은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 마치 또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일부러 흰 강아지만 키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잖아.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달랐어. 엄마는 백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대. 그래서 다른 강아지를 데려오면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까지 가족처럼 잘 키워주겠다고 마음 먹으셨던 거야. 글 속에서 말했던 말티즈 2마리 중 1마리는 엄마가 정말 아들처럼 아끼던 방울이었고 다른 1마리는 내가 키우던 방글이었어. 지금은 방글이까지 함께 하면서
모두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백구는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아이였고 지금도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오늘 박보살 이야기 2화는 여기까지야. 오늘은 다소 좀 민감한 주제였던 것 같은데 신기하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느낌이 끝까지 가면서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들었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박보살 이야기 3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